IMF에서는 이걸 생산 인구라고 해요. OECD에서는 이걸 또 쪼갭니다. 64세로 해가지고 65세로 해가지고 쪼개는데 우리 교과서는 IMF 방식이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하여튼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 인구라고 해요. 15세 이상. 이 생산 인구는 또 둘로 쪼개져요.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있고요.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취업 인구가 있고 취업 인구, 실업 인구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식 4가지 꼭 기억해야 할 공식.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공식 있죠. 얘를 분모로 합니다. 얘를 분모로 해서 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얘를 분모로 해서 얘의 비율, 이걸 우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분모로 해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얘를 분모로 하는 공식이 2개가 있어요. 얘를 분모로 해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취업률이고 이게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률하고 실업률을 더하면 항상 100%가 나와야 돼요. 됐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지금 IMF 방식이라고 그랬죠? IMF에서요, 2개 질문을 합니다. 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2개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취업인구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면 이게 이제 이때는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아니요 하면 이제 2번째 질문으로 가서 2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예와 아니요로 나눠지겠죠. 예 하면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 하면 이게 구직 포기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이거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고 이 구직 포기자는 여기 속한단 말이에요. 네. 구직 포기자. 군인, 학생, 전업주부, 노약자, 노약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로 이게 썼어요.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생산인구는 고정돼 있대요. 생산인구는 고정돼 있대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달라질 것이고 취업률과 실업률도 달라지겠죠.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죠. 이와 유사한 걸 이제 앞으로 몇 개 풀어볼 텐데요. 먼저 실업자가 이리 갔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겠죠. 근데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겠죠.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겠네요. 분모는 고정돼 있고 분자가 작아졌으니까요. 그럼 고용률은 어때요? 이 취업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률 변함이 없고 취업률은 어때요? 얘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분모만 작아졌으니까 취업률은 높아질 거고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와 유사한 거 조금 몇 개 더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실업과 관계되는 것은 웬만하면 이 정도만 알아도 다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과의 관계를 이게 실증적으로 이게 실증했다고요. 실증. 증명한 사람이 필립스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회문학 과목에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험 문제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풀어야 돼. 이게 실증적 연구냐 해석적 연구냐 이거지. 이게 실증적 연구예요, 해석적 연구예요. 이게 실증적 연구라고. 그래서 실증적 연구의 특징 다 아시잖아요. 사회문화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출제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정도는 아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실증한 것에 의하면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은 항상 상충 관계에 있다는 거죠. 상충,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실업을 구제하고 싶어요. 실업률을 낮추고 싶어요. 그러는 순간 물가가 올라요. 물가를 잡고 싶어요. 물가를 잡는 순간 실업률이 늘어나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요 A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건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실업을 잡겠다는 거예요? 실업을 잡겠다는 거죠. 이런 경제정책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돈을 많이 풀어야겠죠. 그러면 긴축을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 정책이 필요해요. 근데 이 확장 정책은 두 가지가 있죠. 재정 확장도 있고 금융 확장도 있어요. 이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B를 목표로 하는 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의 목표는 안정이 목표란 말이에요. 안정 중심의 경제 정책이고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겠죠. 긴축 정책.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면 확장이라는 무기를 쓰면 되고 안정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면 긴축이라는 무기를 쓰면 된다. 말을 바꾸면 둘 중에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네요. 그러죠? 성장이건 안정이건 둘 중에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30년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이 사람이 이게 연구한 것이 20년간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5년 동안. 1945년부터 65년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이거 발표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72년하고 79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죠. 원유 가격이 3배 올랐고 원유 가격이 10배 올랐잖아요. 석유 파동. 그러니까 이 필립스는 석유 파동을 경험 못했죠. 그럼 석유 파동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괴물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필립스 곡선 가지고 설명 못하니까 이렇게 따로 그려야 돼. 그러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면서 실업은 실업대로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 불황 속에서 물가가 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새로 나온 괴물이에요. 79년에 등장했던. 자, 이 정도 하고 7번 문제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옳은 걸 부르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기역, 니은 있고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라? 그러면 기역, 니은에 들어갈 것이 뭘까? 원인을 보면 알죠. 경기 침체니까 기역은 경기적 실업이고 대책은 공공투자사업 확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니은은 자동화 등의 산업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당하는 거죠. 구조적 실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마찰적 실업이래. 원인이 뭐예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죠. 노동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 이것은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고 싶어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왜? 겨울이라. 그러면 부업을 장려하면 되겠네요. 농가, 부업, 뭐 농공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제 1번으로 갑니다.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기역. 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 요인이다. 구직 포기자는 어디에 해당되죠? 기역은 경기적 실업이잖아요. 구직 포기자는 스스로 일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웠네. 여기. 자발적 실업 중에 마찰적 실업. 자기가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마찰적 실업의 증가 요인이. 근데 사실 구직 포기자 자체는 실업자에 포함은 안 돼요. 그래서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기역이라기보다는 마찰적 실업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을 경험할 때는 디플레이션이니까 경기적 실업과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보다 니은이 아니라 니은보다 기억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이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거 일시적 실업이죠. 노동시장에 잠시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이니까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이라고요. 이 마찰적 실업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정부의 총수요 확장 정책은 총수요를 확장하면 물가는 그러죠. 오르죠. 물가 오르면서 경기는 과열이 되겠네. 그러면 니을이 뭐였어요? 니을은 대책이잖아요. 경기적 실업은 대책이니까 니을번은 공공투자사업 확장인데 니을번이 맞겠네. 그러죠? 니을번은 정부의 총수 확장 정책은 니을에 속한다 하면 맞은데 거꾸로 돼 있네. 미음에 속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미음보다는 니을에 속한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됐지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최근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8번, 9번, 10번, 11번 이게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자,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글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도표에서 분류할 때 이동 방향을 찾으래요.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통계청에서 대규모 조사한 모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대요. 땡땡 연구소는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조사원 모집에 20만 명이 몰려 10만 명이 합격하고 10만 명이 탈락했대요. 합격한 사람은 취업자고 탈락한 사람은 실업자가 되겠죠. 이들 중 일부가 실업자로 분류된 것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탈락자들 가운데 다음 달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구직 포기자죠. 이 사람은 비경제활동이죠. 그럼 기억번호는 어떻게 가야 돼요? 실업자에서 구직 포기자, B. D에서 B. 그럼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네, 4번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을 봅시다. 합격자들은 다음 달부터 일하기 때문에 그럼 합격자들은 실업자에서 취업자가 된 것이니까 D에서 C.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 그림은 일정 기간 중 갑국의 생산 가능 인구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생산 가능 인구니까 15세 이상 인구겠죠. 그리고 취업자, 실업자 있고 가가 돼 있는데 여러분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치면 경제활동 인구니까 가는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그럼 1번으로 가서 가는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틀린 거 찾아야 돼요. 2번. A 경로로 이동이 발생하면 A 경로를 보니까 취업자였다가 실업자로 바뀌었네요.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그렇죠. 취업 인구가 줄어드니까. 2번도 맞고요.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취업률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고용률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고용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취업률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용률이 감소한 거고요. 3번 B경로. B경로는 실업자가 취업자가 된 거네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 당연하죠. 실업자, 취업자.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경제활동 인구니까요. 3번까지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네요. C하고 F. C는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 거고 F는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간 것이니까 이렇게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대로죠. 일정하지? 똑같죠? 경제활동 참가율 여기 있잖아요. 얘분의 얘인데 얘들 둘이 움직였다고. 얘들 둘이 얼마 많이 움직여도 얼마 움직이는 상관없어요. 얘는 두 개 합친 거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번이 땡. 10번 그래프는 고용률과 실업률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T1에서 T2 기간 동안 나타난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단,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다. 이걸 눈으로 풀려고 만듭니다. 이거 그려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 바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헤매. 길 잃어버립니다. 자, 간단하게 해보자고요. 15 이렇게 해서 이거 써놓고 시작해야겠죠? 이게 문제 푸는 도구입니다. 문제 푸는 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용률은 일정하네요. 예분의 예는 변함이 없어요. 고용률은 똑같잖아. 그런데 실업률은 하락했네요. 예분의 예. 이게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다. 얘는 고정이 됐대요. 그럼 끝났지. 얘가 고정이 됐는데 얘가 줄었으면 실업인구 준 거고 취업인구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럼 고용률은 동일한데 얘가 늘었으면 얘도 늘어야 되지. 근데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늘었겠지. 더 이상 없잖아요. 됐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 돼요. 아직 이해 안 됐어요? 다시 할까? 한 번만 더? 아, 내가 말이 너무 빨랐나? 자, 다시. 지금 읽기 자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요, 얘를 고정시키거나 얘를 고정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고정돼 있다고. 근데 그래프를 보시라고요. 그래프를 보면 T1이나 T2나 고용률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용률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고용률은 고정돼 있다고.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실업률을 보세요. T1에서 T2로 실업률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실업률은 예분의 예잖아요. 근데 얘 분모가 고정이 돼 있고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 실업자 수도 줄었겠죠. 실업자 수가 줄었으니까 취업자 수는 늘어야죠. 근데 고용률은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늘었으면 예분의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도 늘어야죠. 얘가 늘었으니까 얘는 고정돼 있고 얘가 늘었으니까 얘도 늘어야죠. 됐죠? 한 번 더? 그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고 싶으면 이 문제 풀린단 말이에요. 자, 기억번. 취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취업자 수 변함이 없다. 땡. 취업자 수 증가.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했다. 맞네. 그러면 니은번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고요.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커졌다. 여기 보세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예분의 예죠. 근데 분모는 커졌는데 분자는 그대로잖아. 그럼 줄었겠지. 경제활동 참가율은 커졌다가 아니라 줄었다.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었다. 맞네. 그럼 정답이 뭐야? 예, 니은하고 리을.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취업자 수가 일정할 때, 전제 조건이 취업자 수가 일정하대요. 그럼 이것도 이거 그려놓고 그대로 풀면 돼요. 자, 생산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실업인구 이렇게 써놓고 전제 조건이 취업자 수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뭐가 고정돼 있어요? 취업자 수가 고정돼 있어요. 바 표시해놓고 고용률 하락하고 있죠? 고용률 하락하고 있으니까 예분의 예가 고용률인데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얘가 커져야 분모가 커져야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취업률은 늘어나고 있네요. 예분의 얘는 얘가 이제 취업률인데 실업률이구나. 취업률이 위에 있지.
이게 취업률인데 이 취업률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분자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커지려면 이게 작아져야죠. 경제활동 인구가 작아져야죠. 얘는 커졌는데 얘가 작아졌으면 얘는 더 많이 커져야겠지. 그러죠?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작아졌으니까 실업자 수도 작아져야겠죠. 끝났어요.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 1번부터 실업률은 상승 추세이다. 실업률은 상승 추세이다. 아, 실업률은 상승 추세이다. 아, 여기 있네. 실업률? 실업률은 상승 추세인가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감소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 수 없다고. 아, 그렇게 추론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게 지금 늘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항상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모르는데 요거 보니까 나오네. 취업률이 증가했으니까 실업률은 하강 추세다. 이렇게 해야겠네. 자, 1번.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하강 추세. 계절적 실업. 여기서 계절적 실업이 왜 나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절적 실업이 증가해서 지금 실업률 자체는 지금 하락했잖아요. 실업률 자체가 하락했는데 계절적 실업이 증가한 결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어디 보세요. 여기 있네.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 추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 아니다. 알 수 있네요.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니까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는 추세다.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강 추세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풀립니다. 이것만 원리만 알고 있으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발생 원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거의 없어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별 유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수요 측면에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 있는 건 이거죠.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총수요. 이건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는 욕구죠. 물건을 사려는 욕구는 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화폐량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총 공급은 만들어져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이잖아요. 상품량보다 화폐량이 많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긴축이겠죠? 긴축. 그러니까 재정 긴축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금융 긴축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공급 요인은 많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주로 이거 가지고 출제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생산비 상승이죠. 그러니까 생산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이잖아요. 임금도 있고 뭐 원자재 가격도 있고 이 생산비가 상승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되죠.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돼요. 그럼 결국 누가 피해봐요? 소비자가, 아니, 노동자가 피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이윤도 상승을 억제해야겠죠.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시험 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프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프.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이퀄, 균형 물가 수준, 균형 소득 수준. 똑같이 하나 더 그려볼까요? 총수요, 총공급,
균형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해요. 그러니까 총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총 수요가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균형점이 1이 가잖아요. 그러면 물가 오르죠? 이게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도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박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산비가 비싸졌어요. 근데 총 비용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고정돼 있어. 근데 물건에 대한 생산비가 비싸지면 만들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겠죠. 공급은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수요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균형점이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여기 물가가 오르잖아요. 이걸 우리는 비용상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GDP 소득도 줄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은 상태에서 물가까지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난단 말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80년대, 70년대 말에 등장하니까 80년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잖아요. 신자유주의. 그래서 축제는 주로 요거 가지고 많이 합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자, 그러면 12번 문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두 가지. 총수요가 많거나 화폐량이 많거나 이거죠.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거나 화폐량이 상품량을 초과하거나. 대책은 긴축. 긴축에 두 가지가 있겠죠. 재정긴축 아니면 금융긴축.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책이 경영합리화나 기술혁신. 이거 뭐예요? 원가 절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고 원인은 생산비 상승입니다. 그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영합리화나 이노베이션,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여 나가야겠죠. 그래서 갑 만나볼까요? 기억에는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자율 인하 아니죠. 긴축이니까 이자율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자율을 인하하면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요. 잠깐만요. 옳은 설명을. 원인이니까 기억에는 이자율 인하가 맞네요. 이자율이 인하되면 돈을 너도 나도 빌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제가 원인과 결과를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래요. 집중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갑 맞아요. 원인. 그 다음에 니은의 예. 수요 인플레이션의 대체. 정부 지출 확대가 아니라 축소. 긴축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갑이 받고 을은 틀렸으면 갑병 아니면 갑정이겠죠. 근데 정답은 나왔네. 2번이네요. 갑 들어가고 을 틀렸으니까 갑병밖에 없잖아요. 그럼 병을 확인해 봅시다. 디귿에는 디귿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들어갈 수 있어요. 정답 맞고. 정은 왜 틀렸을까요? 리을 비용 인플레이션의 원인 원화가치 상승 원화가치 상승하고 비용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상관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원화가치 상승이 뭐죠? 우리나라 돈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럼 이때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하락해요.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원화가치 상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율 하락이라고도 해요. 환율 하락. 환율이 하락하면 물가 하락합니다. 환율이 올라야 물가가 올라요. 제가 다음에 국제경제편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걸 응용해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응용해서 낼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수능에서 실제 기출문제인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못 내요. 1분 안에 못 푸니까. 제가 지금 변형을 시켜서 간단하게 그 선지를 바꿔놨는데 여기 지금 그래프가 3개가 있죠. 제일 위에가 명목 GDP 증가율이래요. 명목 GDP 증가율이래요. 지금 플러스 기울기죠. 딱 보니까 물가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물가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왜? 명목 GDP라는 것은 당해년도 생산량을 당해년도 가격으로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해년도 가격이 이미 물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 GDP 증가 이렇게 플러스 기울기라는 얘기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가 지수는 100보다 크겠죠. 물가 상승률은 0보다 크겠죠. 그 아래 보세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나와 있죠? 똑같네요. 이게 표현은 이렇게 돼 있죠.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로 물가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 명목이 나왔고 물가 상승률 나왔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실질은 명목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실질 GDP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 이걸 털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인구 증가율이 나왔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명목 GDP 증가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인데 여기 거기 보면 4, 5, 6이죠. 4, 5, 6인데 여기는 3, 3,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 GDP 증가율 이게 지금 전부 3으로 공통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4, 5, 6이니까 실질 GDP 증가율은 1, 2, 3 이렇게 된다고. 그럼 실질 GDP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경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직접 묻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나왔다고. 인구 증가율이 왜 나왔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1인당 GDP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명목 GDP 증가율을 인구 증가율로 나누면 그게 1인당 명목 GDP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증가율이 이 셋 중에 가장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GDP는 많이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율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GDP는 커지고 있을까요? 작아지고 있을까요? 커지고 있어요. 1인당 GDP는 커지고 있다. 이런 추론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옵니다. 1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싱겁네요. 정답입니다. 뭘 보니까? 명목 GDP 증가율이 플러스 2니까. 물가 상승률이 모두 양의 값이잖아요. 양이니까 물가가 오른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면 어때요? 이쪽 마이너스 있다면 물가가 하락한 거겠죠. 그러죠?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총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실질 GDP 감소하고 있다. 여기 있잖아요. 실질 GDP도 증가율이 플러스죠. 따라서 실질 GDP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1인당 명목 GDP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 GDP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됐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2가지만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죠? 자, 14번. 너무나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해볼까요?
2006년부터 7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돼 있고요. 가가 100으로 일정하네요. 가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100으로 일정해요. 근데 저 위에 문제에서 다음 자료는 2007년과 2008년에 물가가 계속 하락한 여기다 밑줄 그어야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있대. 그러니까 가를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를 보니까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대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이게 명목이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실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기준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연도예요. 그러니까 기준연도에서 물가 지수가 항상 100이죠. 물가 지수가 그러면 요 6년에는 물가 지수가 얼마예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물가 지수 나오면 GDP 디플레이터를 생각하세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분의 자, 이 실질이 얼마예요? 95.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 지수는 95분의 100이란 말이에요. 95분의 100이니까 100보다 좀 크죠? 100보다 큰데 이게 100으로 했으니까 물가가 하락한 거죠. 그럼 여기서 100보다 더 물가 하락했으니까 이건 100보다 작아져야겠지. 자, 그러면 이때 물가 지수는 실질 GDP가 얼마예요? 실질 GDP가 이게 105인가요? 그러면 105분의 100이겠네요. 그래서 물가 지수는 이렇게 작아지고 있죠. 물가 지수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다고. 근데 가끔 시험시에 될 때 이렇게 된다고. 요거 가지고 좀 풀기는 어려운데 얼마나 몇 퍼센트 물가가 상승했느냐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물가 상승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이게 딱 안 떨어지죠. 딱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를테면 물가 지수가 80에서 100으로 가고 110으로 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게 6년, 7년, 8년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6년에서 7년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 어떻게 계산이 되죠? 80 중에서 20 변한 거잖아요. 여기는 100 중에 10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가가 10% 올랐고 쉽죠? 100에서 110 중에 10% 올랐잖아요. 여기는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25% 물가가 오른 거예요. 이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가 지수를 알고 물가 상승률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요. 조금 더 볼까요? 자, 이제 14번 문제로 올게요. 옳은 걸 고르래요. 1번. 실질 GDP 산출의 기준 연도에서 가와 나는 같다. 실질 GDP 산출의 기준 연도에서 가가 뭐예요? 명목 GDP. 나가 실질 GDP인데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기준 연도에는 바로 여기서는 2007년입니다. 2007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습니다. 정답이래요.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나의 성장률은 2007년과 2008년이 동일하다. 성장률이네요. 그러면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실질 GDP 증가율이 성장률이죠. 자, 성장률 2007년 어떻게 계산이 돼요? 2007년의 성장률은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95에서 출발해가지고
100으로 5 증가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08년. 2008년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간 거잖아요. 100에서 100으로 5 증가했네. 그러니까 2008년은 5% 증가했고, 이것은 5%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지. 5%보다 크죠? 5%, 5점 얼마 되겠네. 동일하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는 실질, 나는 명목. 거꾸로 돼 있어요. 가가 명목이고, 나가 실질입니다. 2008년 물가지수는 105이다. 맞나요? 2008년의 물가지수는 여기 있잖아요. 105분의 100입니다. 105분의 100.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또 나왔네요. 명목, 실질 가지고 또 나왔네. 읽기 자료를 보니까 명목은 변함이 없으나 실질이 감소했대요. 단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 이퀄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죠. 자, 그럼 이것도 그림 그대로 풀이해 나가면 돼요. 그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뭐가 일정하죠? 명목 GDP가 일정합니다. 명목 GDP가 일정하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니까 실질 GDP를 봐야 되는데 실질 GDP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실질 GDP가 줄어드니까 물가는 오른 거라고요. 여기가 2009년이네요. 그러니까 2009년이 기준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500, 400이래요. 500, 400 이렇게 해서 여기 300 이렇게 되니까 물가 지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물가 지수니까 자, 물가 지수는 항상 기준 연도에는 100이란 말이에요. 기준 연도는 100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실질 GDP 500분의 명목 GDP 400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5분의 80. 얘는 실질이 300. 300분의 400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안 떨어지네, 딱. 그죠? 400 나누기 3이네. 33점 이렇게 나가나? 130, 약 33.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2008년도 물가 상승률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2007년 걸 모르니까. 그러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계산돼요? 80에서 20%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8분의 2 곱하기 100이면 4분의 1이니까 25% 물가가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올랐어요? 33% 올랐는데 계산할 것도 없이 100에서 33이니까 33% 증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 1번. 2008년에 물가지수는 80이다. 맞네. 2008년에 물가지수 80이다. 이것도 정답이 1번에서 끝났어요. 나머지 한번 공부거리를 확인합시다. 2009년에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아니죠? 지금 물가지수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0년 물가는 전년도보다 낮아졌다가 아니라 높아졌을 거예요. 2009년과 2010년 물가 상승률이 같다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25%하고 33%로 다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16번.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림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여기서 기준연도는 2010년이라는 것 아시겠죠?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2010년이 기준연도입니다. 연도별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나타낸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09년에서 2010년을 한번 볼까요? 자, 실선이 실질 GDP죠? 실질 GDP가 명목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한 경우죠. 물가가 하락하니까 실질이 높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 명목이 크죠? 이때는 물가가 오른 경우네요.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0년은 물가가 하락한 경우고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는 물가가 상승한 경우. 자, 이제 틀린 것 찾아야 됩니다. 전년 대비 2010년에 물가는 하락하였다. 맞나요? 맞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는 하락하였다. 이건 맞나요? 여러분 함정에 빠졌어요. 왜 함정에 빠졌냐면 지금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움직이고 있죠.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림 그려놓고 할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실질이 위에 있고 이게 실질입니다. 그 다음에 명목이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명목 GDP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이고요. 이게 2010년이고 이게 2011년이죠. 그러면 물가지수를 보세요. 물가지수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 위에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물가지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물가지수가 실질이 위에 있으니까 100보다 커요, 작아요? 보세요. 2010년은 물가지수가 100이죠? 100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명목 GDP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실질 GDP가 위에 있다고. 그럼 100보다 작아야 된다고. 여기는 10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물가지수가 지금 커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함정에 빠졌어요? 아까 실질이 위에 있고 명목이 아래에 있으니까 물가가 올랐네? 물가가 내렸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지금 여기 실질이 위에 있죠? 명목이 아래에 있죠? 그러면 실질이 위에 있으니까 실질이 크잖아요. 실질이 크니까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연도별 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전년 대비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 지수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여러분 아까 내가 처음에 딱 얘기하니까 속아 넘어갔죠. 실질이 위에 있고 명목이 아래에 있으니까 실질이 명목보다 크니까 물가가 하락했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푸는 순간 정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뭘로 판단해야 돼? 물가 지수 가지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가 지수. 자, 물가 지수. 기준 연도는 항상 물가 지수 얼마? 100. 그 다음에 이제 10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10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100보다 작으면 100보다 작은 거에서 100으로 한 것이니까 물가가 오른 거라고. 100에서 100보다 큰 걸로 가면 역시 물가가 오른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전년 대비 2010년에 물가는 하락했어요? 상승했다니까요. 왜? 물가 지수가 커졌잖아. 물가 지수는 어떻게 구한다? 실질 GDP분의 명목 GDP. 이걸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거 깜빡깜빡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 이거 바로바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바뀌었죠. 2009년에 비해 2011년 물가는 상승하였다. 그렇죠. 계속 물가지수는 커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준연도 대비 2011년 물가는 상승했다. 그렇죠. 물가지수가 100보다 크니까. 기준연도 대비 2011년 생산량은 증가했다. 맞나요? 여러분, 생산량은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강조했던 건데, 명목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한 거죠. 실질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뭘 곱하죠? 기준연도 가격을 곱한 거죠. 기준연도 가격은 고정돼 있죠. 당해년도 가격은 매년 달라지죠. 그러니까 명목 GDP를 가지고 당해년도 생산량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얘가 증가했는데 얘가 감소해버렸거든. 얘는 감소했는데 얘가 증가해버리면 명목 GDP는 일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 이걸 과거 가격으로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당해년도 생산량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커지면 당해년도 생산량도 커진 거고, 실질 GDP가 줄어들면 당해년도 생산량도 줄어든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GDP 가지고 연도별로 비교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명목 GDP를 비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준연도 대비 2011년에는 생산량이 증가했다. 실질 GDP 증가했죠? 실질 GDP 증가했으면 생산량도 증가한 겁니다. 말을 바꿀게요. 명목 GDP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 것이다. OX. X. 이건 X예요. 명목 GDP를 가지고는 당해년도 생산량을 알 수 없어요. 왜? 당해년도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년도 생산량은 풍년이 들었냐, 흉년이 들었냐, 이것은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명목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난코스 하나 끝났네요. 실질, 명목, 시험문제 잘 나오는 것이고 계산 문제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당해년도 생산량, 당해년도 가격, 명목. 당해년도 생산량, 기준연도 가격, 즉 과거 가격, 실질. 이 공식을 알아야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요. 이미 계산 문제는 다 나왔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국민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가번을 보니까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한 나라에다 동그라미 칠 필요 없겠다 이거. 그 문제가 아니네요. GDP, GNP 문제가 아니네요. 그 아래 보니까 민간 지출, 정부 지출, 수출. 그럼 이거 뭐예요? 가번. 총수요네. 총수요. 총수요. 그럼 나번은 총공급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물가하고 국민 소득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국민 소득 이론인데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이거 공부했었죠. 가격하고 수량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수요와 공급이고 여기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됐잖아요. 이게 미시경제학이었죠. 그럼 거시경제로 가면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낸 물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 또 기억해야 할 거, 깜빡하기 쉬운 거. 물가는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내는데 물가의 종류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을 지수화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물가 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물가 지수는 우리나라가 지수할 때는요, 100% 가중 물가 지수 가져갑니다. 가중치 가지고 하니까 가중 물가를 가지고 지수합니다. 가중 물가라는 건 뭐냐면 거래 규모나 거래액을 가지고 가중치를 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물가를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물가지수를 이 종류 가지고 가끔 이거 언급이 되니까 이게 통계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죠. 한 500개가를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그다음 한 200개 정도 가지고 하는 생활 물가지수. 요 두 가지만 정부에서 조사 발표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중앙은행에서 조사 발표해요.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거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도매 물가지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 수출 상품, 수입 상품의 물가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써먹는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죠?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죠.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생각해서 나오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실질분의 명목. 그러니까 실질은 물가라는 거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목은 물가라는 거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거품을 없애준 게 실질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연도는 실질이나 명목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준연도는 항상 물가지수가 100이라고요. 이게 100보다 크면은 이게 거품이 낀 거라고. 명목에 거품이 낀 거라고. 그러니까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른 거고요.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내린 거고. 이렇게 추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할 게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정부에서 조사 발표한다 하면 큰일 납니다. 틀려요? 요 두 개만 통계청,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이런 거 쉬운 것인데도 깜빡하기 쉽단 말이에요. 총수요. 바로 나와야죠. CI, GX 이렇게 나와야죠. 총 공급 바로 나와야죠. GDP, M. 이건 수입이죠. 이퀄 균형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GDP는 얼마예죠? C, I, G, X, 마이너스 M. 왜냐하면 이 점은 얘하고 일치하잖아요. GDP, M, GDP 플러스 M하고 총수요하고, 총 공급하고 총수요. C, I, G, X하고. 이게 일치하니까 얘만 구하려면 얘를 뒤로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신분제값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걸 묶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 순수출이라고 불러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 GDP 증가한다. 맞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 GDP 감소한다. 맞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GDP 증가한다. 맞죠? 수출이 증가하면 GDP 증가한다. 맞죠? 수입이 감소하면 GDP 감소한다. 이건 큰일 난 소리입니다. 수입은 외국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은 GDP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럼 이 수입된 건 누가 소비해요, 결국? 가게가 소비하거나, 기업이 소비하거나, 정부가 소비하잖아요. 이들이 소비할 때는 GDP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수입 자체만 가지고는 GDP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근데 수입된 걸 얘들이 사용할 때에 GDP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해하기 쉽다고. 어라? 이게 수입이 늘어나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GDP 줄어드는 거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수출은 GDP에 포함됩니다. 수입은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수입품은 언제 GDP에 포함돼요? 소비하거나 투자하거나 재정지출로 사용되었을 때. 그때는 GDP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17번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1번,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거꾸로 돼 있죠?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정부의 소득세 인하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맞죠? 정부가 소득세를 인하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조금만 걷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 조금 걷어가면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고. 즉 C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C. 소비 지출이 늘어나요. 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총 수요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생산기술 향상이니까 이건 총 공급이 늘어나겠죠. 총 공급이 늘어나니까 총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술 향상은 총 공급을 증가시켜 여기까지는 맞은데 물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하락시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내용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총 공급을 감소시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유발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증가시켜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됐지요? 잠깐 쉬었다가 18번 문제부터 또 차분히 풀어봅시다.